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은 프란스 브렌타노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존재의 다양한 의미에 관하여입니다. 이 책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있다는 말이 사실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매일 숨쉬듯이 사용하는 이 평범한 단어 속에 어떤 철학적인 깊이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철학은 어쩌면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상 위에 컵이 있다고 할 때 있다랑 내일 약속이 있다고 할 때 있다. 또 내 생각엔 귀신도 있다고 할 때 있다. 이게 과연 다 똑같은 뜻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지점,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 단어의 혼란함 속에서 철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찾아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무서운 경고를 남겼어요. 처음에 진리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나중에는 1000배나 더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존재의 의미를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위에 아무리 멋진 철학의 옷을 지어도 결국 다 어그러지고 만다는 그런 경고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린 지도를 따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선 존재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인지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가 제시한 4가지 명쾌한 구분 중에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했던 2가지, 바로 부수적 존재와 참이라는 의미에서의 존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닥뜨렸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바로 존재라는 이 단어 자체가 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갓난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기들은 강아지, 엄마, 장난감 같은 구체적인 것들을 구분하기 전에 먼저 눈앞에 그냥 뭔가가 있다는 사실부터 인식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존재, 있음이라는 개념은 우리 생각이 마주하는 가장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세상 모든 건 어떤 식으로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난 복현성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위험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라고 말할 때 먹는 과일 배인지, 타는 운송수단 배인지, 아니면 우리 몸의 배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엉망진창이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배랑 똑같다고 본 거예요. 하나의 이름 아래 너무나 다른 의미들이 뒤섞여 있어서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철학적인 논의 전체가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이런 단어들을 동의어라고 불렀고 이 의미들을 명확하게 나누는 걸 철학의 첫 번째 임무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연 어떻게 질서를 찾아냈을까요? 그는 존재라는 말이 사용되는 여러 방식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마치 복잡한 지형을 탐험하기 위한 정밀한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존재의 4가지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부수적 존재와 참으로서의 존재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이 2가지를 진짜 존재를 탐구하는 핵심 무대에서 일단 옆으로 치워둬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거죠. 이건 단순히 뭔가를 빼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무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대 정리의 첫 번째 순서, 부수적 존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이름 그대로 부수적이라는 점, 다시 말해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부수적 존재가 뭘까요?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생각하면 쉬워요. 포스터 자체도 하나의 물건이지만 벽에 붙어있음이라는 그 상태는 벽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부수적 존재라는 건 자기 혼자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무언가에 우연히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말해지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걸 독립적인 존재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한 인간은 인간이다 라고 말할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것에 기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인간이라는 본질을 갖죠. 이게 바로 독립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 인간은 음악적이다 라고 말할 때 음악적임이라는 속성은 인간이라는 숙주, 즉 기댈 곳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음악적임 자체가 혼자서 둥둥 떠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부수적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든 예를 한번 볼까요? 정의로운 사람이 음악적이다. 이 문장에서 이다라는 말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실체와 음악적이라는 속성을 그냥 연결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음악적인 게 그 사람이 정의롭기 때문이라거나 인간이기 때문에 꼭 그래야만 하는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한 사람 안에서 그 두 가지 속성이 만났을 뿐이죠. 이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가가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음악가라는 사실과 집을 짓는다는 사실은 한 사람 안에서 우연히 만난 두 개의 다른 속성일 뿐입니다. 음악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집을 잘 짓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짓는다고 해서 음악가가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존재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해요. 이렇게 필연적인 관계 없이 그냥 우연히 결합된 상태를 말할 때 우리는 부수적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은 한 단계 더 깊어지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심지어 희지 않음처럼 무언가가 아닌 상태조차도 부수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지 않음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죠. 하지만 검은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바로 그 검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속한 속성인 희지 않음 또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속성조차도 어떤 실체에 기생해야만 비로소 있다는 자격을 얻게 되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부수적 존재를 철학의 주요 탐구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뚜렷한 원인도 없고 일정한 규칙도 없는 너무나 우연적인 현상이라서 체계적인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진지한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던 소피스트들이 바로 이 부수적 존재의 애매함을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더더욱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겁니다. 자, 이제 무대에서 치워야 할 두 번째 존재의 의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세계의 우연한 결합이 아니라 우리 정신,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초점을 옮겨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앉아있다는 문장을 한번 떠올려보죠. 여기서 있다는 말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실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앉아있다는 내 생각이 실제 사실과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있음, 존재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 판단의 세계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존재인 셈이죠. 반대로 소크라테스는 날고 있지 않다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날지 않는다는 내 판단이 참이라는 뜻이고요. 이 인용문은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반영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확고한 현실주의적 입장을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생각의 진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당신이 실제로 창백하기 때문에 당신은 창백하다는 저의 판단이 참이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선함과 악함은 사물 자체에 속한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과가 맛있어서 내가 원한다면 그 사과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죠. 하지만 참과 거짓은 다릅니다. 이건 사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과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제 머릿속, 제 판단 안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으로서의 존재라는 건 사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정신이 벌이는 일종의 레고 블록 놀이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는 블록과 인간이라는 블록을 착 붙이거나 긍정, 소크라테스 블록과 돌이라는 블록을 떼어놓는 부정, 바로 그 정신적인 행위, 그 안에서 참 또는 거짓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존재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이 참으로서의 존재 역시 형이상학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봤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이건 우리 정신 바깥의 실제 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둘째, 이걸 다루는 학문은 현실 자체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생각의 규칙을 다루는 논리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참으로서의 존재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먼저 현실 세계에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존재해야만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는 참된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즉, 다른 존재에 의존하는 2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존재를 탐구하는
형이사학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한 두 가지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부수적 존재는 너무나 우연적이고 불안정해서 과학적인 탐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궤변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참으로서의 존재는 현실 세계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 정신활동의 속성이기 때문에, 즉 논리학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제외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옆으로 치워둔 것은 마치 탐험을 떠나기 전에 불필요한 짐은 덜어내고 지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이 엄격한 정리 작업을 통해서 철학적인 혼란을 제거하고 비로소 존재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의미, 다시 말해 현실 세계의 진짜 뼈대를 탐구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연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이라는 곁가지들을 걷어내고 남은 이 현실 세계의 단단한 기반을 이루는 진짜 존재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 즉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들인 범주로서의 존재와 씨앗이 나무가 되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의 존재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에 기대서 잠시 존재하는 그런 우연적 존재에 대해 알아봤었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존재라는 말은 사실 딱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책 형이상학을 따라서 존재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진리로서의 존재란 대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앉아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문장이 참이라면 우리는 앉아있는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고 말하죠. 반대로 소크라테스는 날고 있다라는 문장은 당연히 거짓이고요. 이럴 때 우리는 날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있다와 없다가 우리가 하는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들리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을 발견합니다. 바로 존재가 머무르는 장소가 외부 세계의 사물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 정신, 즉 지성의 영역으로 슬쩍 넘어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책상이 있다고 해보죠.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갈색이에요. 나무나 갈색 같은 성질은 책상 자체에 속해 있죠. 하지만 참이라는 성질은 이 책상 자체에는 없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이 책상은 갈색이다 라고 판단하거나 입으로 그렇게 말할 때 바로 그 판단과 말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은 사물의 속성이 아니라 현실을 파악하려는 우리 지성의 활동, 바로 그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것,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인 거죠. 이 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함과 참됨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하다고 할 때 그 선함의 근원은 보통 우리 마음 밖에 있는 대상 자체에 있다고 보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우리 의지는 그 선한 행동을 향합니다. 그런데 참은 좀 달라요. 지성이 추구하는 목표인 알이나 진리는 저 바깥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지성이 외부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함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서 성취되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의지의 목표는 바깥에 있고 지성의 목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마음의 작용을 단계별로 아주 흥미롭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단계는요, 우리 마음이 인간, 희다, 걷는다 같은 개별적인 개념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참이나 거짓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인간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그게 맞다, 틀리다 말할 수가 없죠. 진리가 등장하는 건 바로 두 번째 단계, 즉 판단의 단계입니다. 지성이 인간이라는 개념과 희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그 인간은 희다라고 연결하거나 그 인간은 희지 않다라고 분리할 때 바로 이 순간에 비로소 참이냐 거짓이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실제 현실과 맞아떨어지면 참이 되고 어긋나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 감각에 들어온 날것의 정보나 납계의 아이디어 속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성이
개념들을 능동적으로 엮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판단이라는 정신 활동 속에서만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진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진리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이 창백하다고 찬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창백한 게 아니다. 당신이 창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진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가름하는 최종 기준은 언제나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말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춰야 참이 되는 것이지 우리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 이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 첨대다라는 말은 사실 가장 정확하게는 1차적으로는 판단에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좀 확장해서 쓰기도 해요. 이건 마치 건강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과 같아요. 원래 건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우리는 건강한 식단이나 건강한 운동처럼 건강이 원인이 되는 것들에도 이 말을 쓰잖아요. 비슷한 원리로 첨된 판단을 낳게 해주는 첨된 개념이나 심지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참된 사물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 다이아몬드와 비교해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첨된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모든 두 번째 의미들은 결국 첫 번째 의미, 즉 첨된 판단에 기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진리로서의 존재는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재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 세계와 우리 지성이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특히 지성의 판단 적용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특별한 종류의 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를 형이상학의 핵심 주제, 즉 외부 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는 작업에서는 일단 옆으로 살짝 떼어놓습니다. 그렇다면 형이상학이 진리로서의 존재를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이 주제는 대체 어떤 학문 분야에서 다루게 되는 걸까요? 바로 논리학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물이나 인간 같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관계라든가 어떤 개념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정의, 그리고 개념들을 연결하는 판단과 논증 같은 것들은 전부 마음 바깥, 현실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지성이 현실에 대해서 참된 말을 하고 또 오류 없이 생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장이나 틀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지성의 연장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논리학인 거죠. 이제 존재에 대한 탐구를 한 단계 더 깊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진리로서의 존재가 A는 B이다처럼 정적인 판단의 세계에 머물렀다면 지금부터 다룰 가능태와 현실태로서의 존재는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하고 만들어지는 현실 세계의 역동적인 과정 속으로 안내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논리적 가능성을 떠올리기 쉬워요. 예를 들면 뿔 달린 말, 유니콘 같은 거요. 현실에는 없지만 상상하는데 아무런 모순이 없으니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가능태, 즉 뒤나미스는 이런 막연한 상상 속 가능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가 말하는 가능태는 어떤 사물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냥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진짜로 현실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힘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 한 토막은 조각상이 될 가능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단단하면서도 조각칼로 깎일 수 있는 실제적인 성질, 즉 능력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옆에 이 빈 공간은 조각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내재적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처럼 가능태적 존재라는 건 어떤 것이 다른 무언가로 변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가 바로 그 사물 자체에 뿌리박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가능태 개념을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메가라 학파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은 오직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에만 능력을 가진다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가는 집을 짓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만 건축할 능력이 있다는 식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바로 지적합니다. 만약 메가라 학파 말이 맞다면 집을 다 짓고 쉬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건축가는 더 이상 건축가가 아니게 되잖아요.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그 순간에만 의사인 셈이고요. 하지만 우리 상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건축가는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과 지식, 즉 가능태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능태는 그가 가진 실질적인 특징이고 그가 원할 때 언제든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가능태라는 개념을 그냥 변화의 잠재력 정도로만 보지 않고 4가지 뚜렷한 유형으로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서 분석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능력입니다. 건축가의 기술이 나무를 바꿔서 집을 짓는 힘, 바로 이거죠. 둘째는 반대로 다른 것에 의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능력입니다. 조각과에 의해서 조각상으로 빚어질 수 있는 나무나 흙의 성질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셋째는 조금 독특한데 나쁜 변화에 저항하는 저항 능력이에요. 쉽게 깨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다이아곤드의 단단함 같은 성질도 일종의 가능태라는 거죠. 마지막 넷째는 어떤 행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능력처럼 어떤 활동의 완벽함과 관련된 가능태예요. 이처럼 가능태는 변화의 시작점, 변화의 수용,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변화의 완성이라는 다양한 측면을 전부 포함하는 아주 풍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숲에 서 있는 저 소나무는 잠재적으로 책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씨앗은 잠재적으로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가능태라는 개념의 경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무 때나 가능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숲에 있는 나무는 아직 가능태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이 되려면 나무를 베고 옮기고 자르는 등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것이 진짜 의미에서 가능태가 되는 순간은 그 재료가 완성품을 향한 마지막 딱 한 번의 행동만을 남겨두고 있을 때입니다. 즉, 모든 준비가 끝나서 건축가가 조립만 하면 되는 상태의 목재들, 이게 바로 가능태로서의 집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액은 아직 인간이 될 가능태가 아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스스로 발달해서 온전한 아기가 될 수 있는 태아는 가능태로서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더 이상의 중간 과정 없이 외부의 방해만 없다면 곧바로 최종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짝이 되는 개념, 바로 현실태, 에너기아 엔텔레케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현실태란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념이 너무나 근본적이라서 다른 말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그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여러 쌍의 대비, 즉 유비를 통해서 현실태가 뭔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현실태는 가능태가 완전히 실현되어서 그 목적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 완성된 형태에 도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비유들을 보면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와닿죠. 건축 기술은 있지만 지금은 쉬고 있는 건축가는 가능태의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가 실제로 망치를 들고 집을 짓기 시작할 때 그는 현실태의 상태로 들어서는 겁니다. 시력은 있지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가능태, 눈을 뜨고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은 현실태입니다. 이처럼 현실태는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서 작동하는 상태, 즉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가장 깊고도 도전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한쪽 끝에는 가능태로서의 나무 토막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현실태로서의 완성된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토막이 조각상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 그 변화 자체는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가능태와 현실태의 딱 중간에 있는 상태를 운동, 키네시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운동은 단순히 장소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 성장 같은 모든 종류의 변화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는 운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능태에 있는 것의 현실태, 바로 그것으로서의 현실태. 이 정의는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려요. 어떻게 어떤 것이 동시에 가능태이면서 현실태일 수가 있을까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개념이지만 차근차근 풀어보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각상의 예를 들어보죠. 나무 토막은 조각상으로 조각될 수 있는 가능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가가 실제로 조각칼을 들고 나무를 깎기 시작할 때 바로 그 가능태가 현실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운동, 즉 조각가가 나무를 깎고 있는 바로 그 과정은 뭘까요? 그것은 나무에 조각될 수 있음이라는 가능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운동은 가능태의 현실태예요. 하지만 아직 완성된 조각상이라는 최종 현실태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따라서 운동은 가능태가 가능태인 채로 발현되는 현실태입니다. 현실태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운동의 본질인 겁니다. 운동은 출발점인 가능태도 아니고 도착점인 현실태도 아닌 그 둘 사이를 잇는 과정 그 자체인 셈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을 불완전한 현실태라고 부릅니다. 어떤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현실태이지만 그 과정의 본질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는 거죠. 운동이 끝나면, 즉 조각상이 완성되면 운동 자체는 사라지고 완전한 현실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능태와 현실태 개념을 무한이라는 문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무한이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혹시 결코 완전히 현실화될 수 없는 가능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무한은 현실태로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가능태로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을 계속해서 나누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가 1m인 선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선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선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선을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이 선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뉠 가능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뉜 두 개의 선분 역시 각각 또 반으로 나뉘어 가능태를 가지고 있죠. 이 나누기 과정은 이론적으로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단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나눈 선분의 개수는 항상 유한해요. 2개, 4개, 8개, 결코 무한개의 선분을 현실적으로 손에 쥘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에게 무한이란 나누기 과정이 끝없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가능태 그 자체이지 나누기가 모두 끝나서 무한개의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은 결코 완전히 실현될 수 없는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무한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오직 앞으로도 계속 나눌 수 있다는 우리의 알과 생각을 통해서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존재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더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현실과 우리 지성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진례로서의 존재였고, 다른 하나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가능태와 현실태로서의 존재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존재가 현실과 일치하는 정신적 행위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것이 실현될 수 있는 능력인 가능태이거나 이미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현실태일 수도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존재가 이처럼 우연에 기대어 있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 판단이기도 하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기도 하다면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의미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존재의 의미들이 의존하고 있는 핵심적인 존재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유명한 범주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연적 존재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번에는 존재의 또 다른 의미, 바로 참으로서의 존재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그런 사물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방식의 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잖아요. 하늘이 파랗다는 건 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참이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이다라는 말, 그게 대체 뭘까요? 하늘이라는 사물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파랗다는 색깔,
그 속성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이 둘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참으로서의 존재라는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시작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건요, 저기 어디 세상에 툭 떨어져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과 실제 세계, 이 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 생각과 현실이 딱 맞아떨어지는 조화로운 일치 상태,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어쩌면 가장 직관적인 설명인데요. 참이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러니까 정신에 맺힌 이미지가 바깥 세상의 실제 대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 머릿속에 떠오른 컵의 이미지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바로 이 컵과 똑같을 때 제 생각은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진리라는 건 내 생각과 실제 세상을 이어주는 아주 튼튼한 다리 같은 거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념을 아주 기가 막힌 예시로 설명합니다. 진리의 기준이 우리 생각이 아니라 실제, 바로 현실 그 자체에 있다는 걸 보여주죠. 당신이 실제로 창백하기 때문에 당신은 창백하다고 말하는 내 생각이 진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즉, 제가 당신이 창백하다고 굳게 믿는다고 해서 당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실이 먼저고 생각은 그걸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에만 우리는 진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각, 말, 이 셋 사이에는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당연히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 즉 실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죠. 생각은 그 실제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사진처럼 담아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은 마음속에 담긴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호, 약속 같은 셈입니다. 결국 실제가 기준이고 생각은 그걸 비추는 거울이며 말은 그 거울에 비친 상을 표현하는 도구인 그런 명확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진리가 생각과 실제가 딱 들어맞는 것이라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대체 그 맞고 틀리고, 즉 참과 거짓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기 있는 사과라는 사물 자체가 참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과를 보고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참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재미있는 비교를 하는데요. 바로 좋음과 참을 비교하는 겁니다. 좋음은요, 사물 자체에 있는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 맛있는 사과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우리는 그 좋은 사과를 손에 넣었을 때, 즉 내 바깥에 있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만족을 얻습니다. 하지만 참은 완전히 달라요. 참은 외부 사물이 아니라 우리 정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외부 대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 안에 그 지식을 담았을 때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머무는 집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참과 거짓은 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우리 정신 안에만 존재한다고 말이죠. 사물 그 자체가 참이거나 거짓일 순 없다는 겁니다. 그건 순전히 우리 정신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진리는 생각과 실제의 일치고 그 일치는 우리 정신 안에서 일어난다. 여기까지 왔죠.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정신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 참과 거짓이 딱 하고 태어나는지 그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보여줍니다. 그 과정은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눈과 귀 같은 감각기관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이미지처럼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때는 그저 보고 듣는 것일 뿐 맞고 틀리고가 없죠. 두 번째, 우리 정신은 이 날것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인간, 나무, 희다 같은 개별 개념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개념 그 자체는 참도 거짓도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세 번째 단계, 판단입니다. 정신이 아주 능동적으로 이 개념들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처럼 두 개념을 결합하거나 소크라테스는 나무가 아니다.처럼 분리하는 행위. 바로 이 정신의 역동적인 활동 속에서 비로소 참과 거짓이 탄생하는 겁니다.
삼각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머릿속에 삼각형이라는 개념만 딱 있을 때 그 생각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뭐 어느 쪽도 아니죠. 그냥 개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삼각형은 세 개의 변을 가지고 있다라고 딱 판단을 내리는 순간 그 문장은 실제 삼각형의 속성과 비교해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결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참과 거짓은 단순히 개념을 떠올리는 것과 그 개념에 대해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우리의 정신활동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대상의 개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순 파악입니다. 원이 뭔지 이해하는 것처럼요. 여기서는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 개념을 알거나 혹은 모를 뿐이죠. 하지만 판단은 다릅니다. 정신이 원이라는 개념과 둥글다는 개념을 가져와서 원은 둥글다라고 능동적으로 결합하는 행위거든요. 바로 이 능동적인 결합 때문에 현실과 어긋날 가능성, 즉 오류의 가능성이 생겨나고 비로소 우리는 참과 거짓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참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하게는 판단에만 써야 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참이라는 말을 다른 데에도 막 확장해서 쓴다는 거예요. 바로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요. 철학 용어로는 이걸 유비라고 부릅니다. 이 유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즐겨 썼던 예시가 바로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건강하다는 말의 핵심 의미는 당연히 건강한 몸 그 자체에 있겠죠.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더 넓게 써요. 건강의 원인이 되는 약도 건강에 좋다고 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식단도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며 건강의 신호인 안색도 건강한 안색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확장된 의미들은 모두 핵심 의미인 건강한 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건강의 논리가요, 참이라는 개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이라는 말의 핵심, 즉 일자적인 의미는 정신 속의 올바른 판단에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라는 판단이 바로 그거죠. 하지만 우리는 의미를 확장해서 그 판단을 구성하는 재료인 소크라테스나 인간 같은 개념들도 참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판단의 재료가 되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 참된 판단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실제 인물 소크라테스 그 자체도 확장된 의미에서는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하나로 모아서 참으로서의 존재가 뭔지 딱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정신의 판단 속에서 일어나는 개념들의 결합이나 분리,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이다는 우리 정신이 내린 긍정의 판단이 실제 현실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판단에 진실됨이 갖는 아주 특별한 방식의 있음인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참으로서의 존재가 있다면 당연히 그 반대편, 거짓으로서의 비존재도 있겠죠.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정신의 판단, 즉 개념의 결합이나 분리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나무다라는 판단에서 정신의 결합은 실제와 어긋나잖아요. 바로 이 어긋남의 상태가 거짓으로서의 비존재인 겁니다. 자, 우리는 참으로서의 존재가 존재의 한 방식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이렇게 중요한 개념을 자기 철학의 메인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형이상학에서는 슬쩍 옆으로 빼놓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참으로서의 존재는 책상이나 의자처럼 우리 정신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이건 오로지 우리 정신이 개념들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정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이건 세상의 근본 원리가 아니라 우리 생각의 결과물, 즉 사유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근본 구조를 이루는 실체, 양, 질 같은 것들과는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참으로서의 존재는 우리 정신활동에 기생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실제 그 자체를 다루는 형이상학의 주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신에 이 주제를 연구할 다른 학문을 딱 지정해줬죠. 그게 바로 논리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과 거짓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떻게 올바르게 추론하는지를 다루는 논리학의 고유한 주제라고 본 겁니다. 참된 판단과 거짓된 판단의 형식을 구분하고 올바른 생각의 길을 탐구하는 것, 그게 바로 논리학의 역할이니까요. 이건 형이상학의 목표와는 아주 선명하게 딱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형이상학이 알고 싶어 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진짜 실제, 즉 진정한 의미의 존재입니다. 정신에 의존하는 참으로서의 존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탐구 영역인 셈이죠. 이 구분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각 학문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존재의 여러 의미 중에서 우연적 존재와 참으로서의 존재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둘 다 존재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약간 주변적인 의미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걸 넘어선 진짜 존재, 더 근본적이고 더 실제적인 존재는 과연 뭘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심정부로, 바로 잠재태와 현실태의 세계로 이끌 겁니다. 이 놀라운 구분을 이해해야 비로소 존재가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하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란치 브렌타노의 책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존재의 다양한 의미에 관하여를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양 철학의 정말 근본적이고 또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개념 하나를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잖아요. 그 모든 말들 속에 혹시 어떤 근본적인 질서나 구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틀이 있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 구조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범주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게 바로 존재를 나누는 10가지 기본 분류 체계인 겁니다. 그런데 수세기 동안 심지어는 저 위대한 철학자 칸트마저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이 목록을 보고 이건 그냥 아무 원칙도 없이 되는 대로 긁어모은 잡동사니 아니냐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브렌타노는 이 책에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이 목록 뒤에 숨겨진 아주 우아하고 체계적인 원리가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 현실 세계 전체를 논리적으로 그려낸 한 장의 지도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브렌타노가 이 책에서 어떻게 그 지도를 재구성하는지 우리도 한번 기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딱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이 원리 하나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말, 즉 모든 수어를 딱 2개의 커다란 그룹으로 나눠버려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말할 때 그 말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그 사물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사물 자체의 속성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것의 질이 어떻고 양이 얼마만큼인지 같은 것들이죠. 다른 하나는 그 사물이 자기 바깥의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른 것과 어떤 관계인지 같은 것들이요. 이 단순한 구분, 안과 밖이라는 이 구분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의 모든 범주의 기본 설계도가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어떤 것 자체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그 말의 주체가 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 그리스어로는 우시아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입니다. 실체란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르면 실체는 다른 어떤 것의 수로가 되지도 않고 다른 어떤 것 안에 있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것들이 기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 사람, 저 말 같은 구체적인 개체들이 바로 실체죠. 실체가 바로 제1범주,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주입니다. 나머지 9개의 범주,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부 이 실체에 대해 말해지는 것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얗다는 성질이 혼자 둥둥 떠다닐 수 있나요? 아니죠. 하얀 말이나 하얀 벽처럼 어떤 실체에 붙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죠. 바로 그 말이나 벽이 실체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두 그룹 중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주체 안에 있는 속성들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브렌타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내부적인 속성들을 또다시 2가지로 나눴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물리적 실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 진료와 형상을 기준으로 말이죠.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분석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어떤 사물이 가진 진료, 즉 물질적인 측면은 그것을 측정하고 나눌 수 있게 만들죠. 여기서 바로 양이라는 범주가 나옵니다. 반면에 그 사물의 형상은 그 사물이 어떤 특징과 성격을 갖게 하는, 말하자면 그 사물의 설계도 같은 거죠. 여기서 진리라는 범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란 건 구성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사과가 5개 있다처럼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불연속적인 수도 양이고, 이 선의 길이는 6피트다처럼 쭉 이어지는 연속적인 크기도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키가 180이다라고 말하거나 저기 사람이 둘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실체의 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실체가 물질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본성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질은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범주예요. 그 실체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말해주는 모든 규정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지식이나 건강 같은 상태나 성향, 또 달리기를 잘하거나 몸이 약한 것 같은 타고난 능력, 달콤하다거나 뜨겁다거나 하는 감각적인 성질, 그리고 삼각형 모양이나 네모난 모양 같은 모양과 형태까지 전부 질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실체 내부에서 눈을 돌려서 실체 외부로 나가보겠습니다. 실체가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또 세상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봐야죠. 우선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에서 생겨나는 범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인과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 즉 작용자가 있겠죠. 둘째, 그 작용자로부터 나오는 작용, 즉 능동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작용의 영향을 받는 대상, 즉 피작용자가 있을 겁니다. 이 간단한 구조가 우리에게 2개의 범주를 줍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상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관계예요. 보세요. 능동과 수동이 바로 그겁니다. 자르다, 태우자 같은 능동은 행위를 하는 작용자에 대해 서술되죠. 행위의 시작점이 주체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잘리다, 태워지다 같은 수동, 즉 겪음은 행위를 당하는 피작용자에 대해 서술됩니다. 행위의 종착점이 주체 안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불이 나무를 태우고 있다 해서 태우는 것은 불의 능동이고, 나무가 불에 의해 태워지고 있다 해서 태워지는 것은 나무의 수동, 즉 겪음인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에서 탄 이 말이 이 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가르침과 배움, 능동과 수동은 하나이며 동일한 운동이다. 정말 그렇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행위와 학생이 배우는 겪음은 사실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묘사하는 겁니다. 단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능동이 되기도 하고 수동이 되기도 하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현실에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생각하기나 보기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고 끝나는 행위는 뭐냐? 이건 능동만 있고 수동은 없는 거 아니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마저도 이 틀 안에서 설명합니다. 심지어 이런 행위들조차도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의지한다는 행위는 하나의 의지 행위가, 즉 능동이 또 다른 상태, 즉 수동을 낳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능동수동이라는 시스템에는 예외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범주들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동적인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실체의 어떤 상태나 조건을 설명하는 것들인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브렌타노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줍니다. 자세라는 범주입니다. 누워있다, 앉아있다, 서있다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어디에 있느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실체 내부의 부분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저 사람 앉아있네라고 말할 때 그건 그 사람의 머리, 몸통, 다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며 배열되어 있는지를 묘사하는 거죠. 다음은 소유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법적인 의미의 소유랑 좀 달라요. 아주 구체적인 의미인데 말 그대로 실체 위에 걸치거나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옷이나 장식품, 무기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 그는 무장하고 있다는 건 칼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고,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건 신발이 발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문자적인 의미에 가지고 있음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제 실체를
실체라는 거대한 좌표 평면 위에 정확히 위치시키는 두 개의 범주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실체의 물리적 위치와 시간적 위치, 즉 장소와 시간입니다. 이건 아마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범주일 거예요. 어디에는 그게 어디에 있어? 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죠. 리케온에 있다, 시장에 있다처럼 장소를 서술하는 겁니다. 언제는 그게 언제 있었어? 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고요. 어제, 작년에, 지금처럼 시간을 서술하는 거죠. 실체를 시공간이라는 외부의 틀 안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전부 맞춰보죠.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 칸트가 비판했던 것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목록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서 시작해서 점점 바깥으로 가장 외부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뻗어나가는 아주 다층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완성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체계, 존재의 청사진이죠. 가장 중심에는 제1실제인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 안에 있는 내재적 속성으로 양과 질이 있죠. 그 다음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능동과 수동이 있고요. 실체의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자세와 소유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실체를 외부 세계에 위치시키는 어디에와 언제가 있죠. 마지막으로 두 배이다, 더 크다처럼 이 모든 범주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범주인 관계가 이 전체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 철학적인 체계가 놀랍게도 우리 언어의 문법 구조와 아주 닮아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실체는 주로 명사로 표현되죠. 그게 뭔데? 라는 질문에 답하고요. 양이나 질은 형용사에 해당하고 얼마나, 어떤 이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능동과 수동은 동사의 능동태, 수동태와 딱 맞아떨어지죠. 몰래, 뭘 당해? 라는 질문이고요. 어디에와 언제는 당연히 장소와 시간의 부사입니다. 이건 뭘로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 범주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구조를 파고들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브렌타노의 분석을 따라와 보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는 과연 우리 언어의 문법 구조를 그저 반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어를 넘어서서 실제, 즉 존재 그 자체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지도를 그린 대상이 우리의 생각과 말의 한계인지 아니면 세계 그 자체의 근본적인 구획인지 말입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다음 시간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란스 브렌타노와 함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철학사 최고의 거인 중 한 명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그려냈는지 이른바 칠제의 청사진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요,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의 질서 아래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존재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해진다. 정말 이 한 문장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이 컵이 존재한다고도 하고 정의는 존재한다고도 하고 내일 약속이 존재한다고도 하잖아요? 컵, 정의, 약속 전혀 다른 것들인데 어떻게 똑같이 존재한다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뒤죽박죽인 것 같은 말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놀라운 질서를 발견해냅니다. 오늘 드디어 그가 내놓은 명쾌한 해답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볼까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을 나는 10개의 큰 서랍, 즉 범주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체라는 서랍을 집중적으로 열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서랍에 든 것들이 이 실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관계의 지도를 그려볼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지도가 놀랍게도 우리 문법과 똑같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물론 이런 대단한 시스템에 대한 비판들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탐구의 최종 목표, 즉 형이상학이 진짜 알고 싶어하는 게 뭔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걸음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10가지 범주, 이게 대체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방식의 종류가 딱 10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저 나무는 이라고 말을 시작했다고 해보죠. 그럼 그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크다, 푸르다, 공원에 있다, 어제 심었다.
이런 모든 설명들이 결국 이 10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존재한다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얼굴을 가졌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운 좋게 복권에 당첨됐다고 할 때의 그 우연한 존재가 있고요. 저 말은 참이다 할 때의 진리로서의 존재도 있죠. 또 씨앗 안에는 나무가 존재한다고 할 때의 가능성으로서의 존재도 있고요.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존재의 가장 단단한 알맹이, 그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진짜 백이 존재,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 10가지 범주로 표현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분류할 수 있는 딱 10개의 서랍.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가장 큰 서랍에는 실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내 책상 위에 저 말동상처럼 그 자체로 딱 버티고 서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 서랍을 열면 양이 나와요. 키가 2m다, 무게가 5kg이다 같은 거요. 세 번째 서랍에는 질이 있죠. 하얗다, 똑똑하다 같은 성질들. 나머지 서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아무 단어나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말을 남김없이 담아낸 그야말로 실제의 최종 분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0개의 서랍 중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서랍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해해야만 나머지 9개의 서랍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실제 전체를 붙들고 있는 닷과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우시아, 우리 말로는 실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개념은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꿋꿋하게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 녀석,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얗다는 색깔은 혼자 존재할 수 없죠. 반드시 하얀 벽이든 하얀 종이든 어딘가에 달라붙어야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 벽이라 이 종이는요, 그 자체로 존재하죠. 바로 이렇게 다른 모든 속성들이 와서 달라붙을 수 있는 바탕, 그 근본적인 주체, 그게 바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10가지 범주가 전부 존재에 관한 거긴 한데 뭐랄까, 주인공과 조연처럼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머지 9개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즉 주인공의 상태나 상황을 설명하는 조연들이라면 실체는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 자체입니다. 무엇이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인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야말로 진짜 백이 존재, 존재 중의 존재라고 말했던 겁니다. 다른 9가지 범주들은요, 말하자면 실체에 기생하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어떤 실체에 의해서, 실체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빨갛다는 색깔이 사과 없이 혼자 떠다닐 수 있나요? 둥글다는 모양이 공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심지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장소나 굴러간다는 움직임조차도 그 주체인 사과나 공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번 벽돌 쌓기에 비유해 볼까요? 모든 것의 가장 아래에 놓이는 가장 단단한 기초벽돌이 있습니다. 바로 실체의 존재죠. 그냥 어떤 사람이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자, 이제 그 기초 벽돌 위에 첫 번째 벽돌을 올립니다. 바로 질이라는 벽돌이죠. 그 사람은 하얗다. 이 하양이라는 성질은 허공에 떠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라는 기초 벽돌 위에 착 달라붙어서만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 옆에는 양이라는 벽돌을 또 쌓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은 키가 크다. 이 큼이라는 양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쌓을 수 없는 벽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9가지 범주는 모두 실체라는 이 절대적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체라는 행성을 맴도는 9개의 위성 같은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9개의 위성들은 실체라는 행성 주위를 그냥 아무렇게나 돌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기에도 아주 정교한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브렌타노가 명쾌하게 분석했듯이 이 9가지 속성들은 실체와의 거리에 따라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실제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실체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먼 곳까지 그 구조를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그룹, 실체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실체의 가장 깊은 곳, 그 본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속성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모든 실체는 진료라는 재료와 형상이라는 설계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무 책상은 나무라는 진료와 책상이라는 설계도로 만들어진 거죠. 바로 이 첫 번째 그룹의 속성들이 이 근본적인 재료와 설계도로부터 직접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대칭이 나타납니다. 양은요, 실체의 재료인 진료에서 나온다고 봐요. 나무 책상의 예로 들면 나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책상이 얼마나 큰지, 무게가 얼마인지가 결정되잖아요. 반면에 질은 실체의 설계도인 형상에서 비롯됩니다. 책상이라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다거나 색깔이 갈색이다 같은 특징이 생겨나는 거죠. 정리하면 양은 재료에서, 질은 설계도에서 나온다. 정말 아름다운 구조 아닌가요? 자, 이제 실체 안에서 밖으로 한 걸음 나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한 실체 안에만 머무는 속성이 아니에요. 한 실체가 다른 실체에게 어떤 작용을 할 때 바로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겁니다. 바로 움직임, 즉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능동과 수동,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별개의 현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의 움직임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야말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망치로 못을 박는다고 해보죠. 박는다는 이 움직임은 망치 입장에서는 힘을 가하는 능동이죠. 하지만 못 입장에서는 힘을 받는 수동, 즉 박힘이 됩니다. 이 박는다는 사건 자체는 망치와 못,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움직임의 출발지는 망치고 도착지는 못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죠. 그럼 혼자 하는 행동은 뭐죠?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한다거나 여기서 저기까지 걷는다고 할 때 이건 다른 대상이 없잖아요. 제가 저 자신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럼 이런 건 능동도 수동도 아닌 뭔가 새로운 범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다. 아무리 혼자 하는 행동처럼 보여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움직이는 부분과 움직임을 당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행위를 한번 볼까요? 뇌가 다리 근육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다리 근육이 무릎 관절을 움직이죠. 즉, 뇌는 능동, 다리 근육은 수동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결심한다 같은 순수한 정신활동조차도 한번 해볼까 하는 가능성 상태의 의지가 좋아, 하자 하는 현실성 상태의 의지를 움직이는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결국 모든 움직임은 능동과 수동이라는 이 두 개의 틀로 남김없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지도의 범위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줌아웃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요, 실체 내부나 실체들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서 실체를 둘러싼 더 넓은 세상과 연결짓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속성들입니다. 말하자면 실체의 주소나 입고 있는 옷, 다른 것과의 비교 같은 것들이죠. 이게 바로 실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5가지 외부적 속성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관계. 저 사람보다 키가 크다처럼 다른 것과 비교하는 거죠. 둘째, 장소. 시장에 있다처럼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요. 셋째, 시간. 어제 일어났다처럼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알려줍니다. 넷째, 소유. 신발을 신고 있다처럼 뭘 갖고 있는지 말해주죠. 마지막으로 자세. 앉아있다, 누워있다처럼 부분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떠세요? 실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바깥으로 외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동심원 같은 구조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자, 여기까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린 실제의 지도입니다. 세상이 이런 10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 복잡하고 정교한 실제의 지도가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즉 문법 구조와 거울처럼 똑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질문을 한번 대담하게 던져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로 세상에 숨겨진 구조를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쓰던 그리스어 문법을 쭉 정리해놓고는 이게 바로 세상의 구조다 라고 말한 걸까요? 우리의 생각이 언어의 틀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언어의 틀이 우리의 생각을 규정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근본 주체인 실체는 문장의 주어인 명사에 딱 들어맞습니다. 실체의 성질인 질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고요. 실체의 움직임인 능동과 수동은 능동태동사와 수동태동사로 완벽하게 표현되죠. 더 나아가서 가장 바깥쪽에 있던 장소와 시간은 문장에서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주는 부사에 해당합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가 세상의 구조를 미리 보고 그것에 맞춰 언어라는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의 형식 안에도 이 구조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게 뭐야? 라고 물으면 실체를 묻는 거죠. 얼마나 커? 라고 물으면 양을, 어떤 색이야? 라고 물으면 질을 묻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 언제 그랬어? 이 모든 질문들이 정확하게 10가지 범주와 하나씩 짝을 이룹니다. 이쯤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체계가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말하는 방식 그 자체의 설계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격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거대하고 야심차기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의 도전을 받아왔죠.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청사진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건축물은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을까요? 첫 번째 공격수는 바로 근대 철학의 끝판왕 이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가 보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목록이 너무 근본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이거 그냥 길 가다가 눈에 띄는 것들 아무렇게나 주워 모은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한 거죠. 즉, 이 10가지 범주를 관통하는 어떤 체계적인 원리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긁어모은 잡동사니 목록에 불과하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 시스템의 핵심을 놓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도 그리듯이 살펴봤잖아요. 이 시스템은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실체라는 절대적인 중심점이 있고 나머지 9개의 범주들은 그 실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즉 실체로부터의 고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아주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명확한 원리가 이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꽤 합리적인 의심이죠. 알았어. 원리가 있다는 건 인정. 근데 왜 하필 10개야? 혹시 아리스토텔레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11번째, 12번째 범주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 목록이 완전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떤 속성이 주체인 실체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딱 4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 실체 안에 속하거나, 둘째, 다른 실체와 사이에서 작용하거나, 셋째, 실체 밖에서 측정되거나, 넷째, 다른 것과 비교되거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가지 말고 또 다른 근본적인 관계 방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스템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자, 이제 가장 까다로운 비판이 나옵니다. 범주들 사이의 경계선이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에요. 서로 막 겹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네모나다는 모양은 분명 사물의 특징이니까 질에 속하겠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네모나다는 건 결국 어떤 크기, 즉 양에다가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질인가요, 양인가요? 둘의 구분이 애매해지죠. 이러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이 비판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정말 천재적입니다. 그는 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버려요. 맞다. 속성들은 서로 겹치고 의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체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더부살이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니까 한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속성의 도움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변화라는 수능을 설명하려면 어떤 성질, 즉 질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말해야만 하는 것처럼요. 이건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속성들이 실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나온 가지들처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정말 멋진 역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지적 등반의 정상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쌓아 올리고 또 치열하게 방어해온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기나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결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10갈래 길에서 시작했지만 9개의 길 끝에는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존재한다는 팻말이 서 있었죠. 오직 단 하나의 길, 실체의 길만이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형 이상학의 목표가 존재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모든 존재가 결국 실체에 의존하고 있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철학자의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유일한 임무는 바로 그 모든 존재의 뿌리이자 근원인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파헤치는 것이죠.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손에 쥐어준 것은 최종 목적지가 찍힌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나침반과 지도였던 셈이죠. 이 지도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지만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대지 자체는, 현실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지난 수천 년간 철학이 멈추지 않고 던져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던져야만 할 가장 위대한 질문일 것입니다.